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6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2-3-01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 왜 일어났는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동학이 확산이 되고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학이 여러분들 뭔지는 기억나시죠? 1860년 그 세도정치 시기지. 이때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서학에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동학을 주장을 하고, 모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인간평등 사상 주장을 하면서 여기저기 확산되었던 종교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최재우가 처형당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어. 자, 이런 동학이 여러분들 당시에 1890년대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개항한 이후에, 개항은 여러분들 언제 했어?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우리가 최초로 이제 개항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서양한테도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하고, 이 개항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만든 면직물 천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거여가지고 굉장히 질도 좋고 양도 많고 값도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직물 천을 만들던 사람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 이제 곡물 수출도 증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강화도 지약 체결됐을 때 1876년에 조일 무역규칙 기억나지? 조일 무역규칙 뭐 생각하라고 해서 무관세랑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1880년대부터 정부가 통리기무화문 같은 거 세우면서 개화정책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야. 개화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가겠어? 농민들에게 가겠죠. 농민들은 이런 여러한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냈어야 됐고 굉장히 힘들었다. 힘들다 보니까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서 이제 점점 믿기 시작을 한 게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학을 처음 만든 사람, 종교를 처음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조라고 해. 종교의 조상님이야. 그지? 종교의 시조야. 처음 만든 사람. 당시 동학의 교조는 그럼 누구야? 그 처형당한 최재우잖아. 이 사람이거든. 자, 당시에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교조, 이 종교를 만든 최재우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좋은 종교 만들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게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 풀어달라. 그리고 포교, 종교를 전파하는 거 포교라고 해요. 이 동학 포교 자유 우리에게 달라, 이걸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얘들아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교조신원 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교조는 최재우,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뜻이거든. 억울함을 푼다, 이런 뜻이야. 즉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운동이 막 전개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이런 교조신원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주장이 되냐면, 일본 애들이 개항을 하고 얘네가 경제적으로 우리 침탈하면서 우리 굉장히 힘들어졌다. 서양 애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일본과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얘네 전부 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그 집회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 어려운 말로 얘들아 척외양이라고 해. 외는 일본, 양은 서양이라는 뜻이야. 척은 배척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본과 서양도 배척해야 된다, 이런 거 내세우면서 이런 교조신원 운동은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 자, 당시에 개항 이후 조선 상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최재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최재우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동학을 이끌었던 제2대 교주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분이 이제 동학을 이끌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동학이 확산되고 교조신원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894년 1월에 여러분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거 바로 고부 농민봉기라고 하는데요. 고부는 여러분들 지역 명칭이야. 지금의 전라북도 전북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 지역이야. 여기에는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전라도 고부 같은 경우에는 곡창지대야. 곡창지대가 뭐냐면 곡식 창고, 곡식이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그 곡물 생산이 굉장히 많은 곳,
잘 되는 곳, 이런 걸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곳이죠. 자, 곡창지대인 전라도 이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라고 합니다. 조병갑. 이 조병갑이 굉장히 부정부패와 수탈을 저지르는 탐관오리야.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이 전라도의 얘들아, 이 고부에 만석보라고 하는 이런 저수지를 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렇게 파괴합니다. 백성들 강제로 파괴하고 여기에서 물을 쓰려면은 물세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거두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불러다가 이제 곤장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전봉준의 아빠가 그 마을의 이장님이었는데 이 조병갑한테 곤장 맞아서 죽고 막 이랬거든. 굉장히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당시 주변에 있는 같은 농민들에게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돌려서 봉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사발통문이야. 여기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고 여기 글씨가 쓰여져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밥그릇을 이제 엎은 거죠. 밥그릇을 엎고 여기에다가 뭐 전봉준 누구누구 이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죠. 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바로 누가 주동자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똑바로 적으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라는 걸 들킬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밥그릇 엎어 놓고서 이름을 적은 거죠. 아무튼 이 전봉준이 이제 봉기를 호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고부 봉기를 일으키고 이게 봉기가 성공하기까지 합니다. 조병갑은 도망갔고요. 새로운 군수가 부임을 해요. 이제 고부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졌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할 거 아니야. 우리 들어봤어. 안핵사. 그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관리를 파견을 해서 너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라고 조사를 이제 하게 하려고 안핵사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농민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민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거 조사하러 온 관리가 우리 말 들어주지도 않네? 분노가 계속 쌓여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세 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동학이 확산되었던 거, 두 번째 교조신원운동, 세 번째 고부농민봉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차 봉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부농민봉기 요거에 대한 사태 수습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전봉준과 손아중이라고 하는 전부 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189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무장 한번 보면은 여기 전라도 무장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이고요. 우리 사는 나주에서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려요. 여기에서 처음 이제 봉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부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고부를 점령을 하고 봐봐. 여기 무장에서 위에 고부를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정읍에서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처음 관군과 마주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황토현이라고 하는 건 황토현이랑 고개가 있어서 그 고개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동학농민군이 누구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왜냐면 관군들은 막 총도 가지고 있고 한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기껏해야 뭐 낫이나 죽창이나 이런 농기구들 아니면은 이거 여기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직접 정읍에 있는 그 시립박물관 가가지고 작년 가을에 가서 찍은 거거든. 이게 동학농민군의 무기 중에 하나야.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장태라고 하는 거거든. 장태인데 이게 당시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여기 안에 여기가 뚫려 있어. 여기 입구가 뚫려 있어서 여기에서 닭이나 병아리 키우는 하나의 그런 도구야. 근데 여기 안에를 막 솜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총알 같은 거 맞고 화살 같은 거 맞고 이런 용도로 썼거든. 앞으로 막 굴려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정읍, 고창, 무장, 한평 이런 주변들을 다 하나하나 동학농민군이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진격한 곳들
이런 곳들 있잖아. 이런 데 다 이제 점령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한평에서 여기 위로 올라간 장성, 우리 전라남도 장성 있죠. 우리 조금만 가면 장성 있잖아. 광주 바로 위에, 그지? 거기에서도 이제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동학농민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거를 이제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서 쭉쭉쭉 이제 서울까지 가보자 쭉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전주. 그 전주 한옥마을 있는 전주야.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지금 동학농민군이 정부군과 열심히 맞서 싸우면서 전라북도랑 전라남도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동학농민군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내세우는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슬로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얘들아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거 나오면 무조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거든. 바로 이들이 내세웠던 목표 슬로건은 보국안민 그리고 제폭구민이라고 합니다. 보국안민 무슨 뜻이냐면은 보국 국가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이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제폭구민, 폭력을 제거하고 폭력을 없애고 백성들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학농민운동 일으키는 거야 라고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얘들아, 전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커다란 도시란 말이야. 근데 여기 거의 전라북도에서 제일 커다랗다고 하는 이 도시를 동학농민군이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깜짝 놀랐지. 조선 정부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치, 청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역시나 이 조선 정부가 청한테 청나라야 도와줘. 지금 동학농민군이 전주까지 점령하고 전부 거의 다 먹었어. 우리 어떻게 도와줘 라고 하니까 청나라 군대가 알겠어 도와주러 올게 라고 청나라 군대에 조선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 기억해야 돼. 우리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배웠었어. 지금은 10년 뒤 1894년이야. 아무튼 1884년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나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했던 조약 하나 있었잖아. 텐진조약 기억나? 텐진조약 내용이 뭐였어? 청과 일본 군대는 조선에서 일단 철수하고 만약에 조선에 파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준다. 이게 바로 텐진조약의 내용이었잖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이전 시간 디딤 영상 한번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지금 10년이 지난데 여전히 텐진조약의 내용은 유효한 상태야.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한테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 텐진조약 맺었을 때 조선에 파병하면 서로 알려주기로 했잖아. 지금 조선이 우리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선에 파병하러 갈 거거든. 나 너네한테 말하고 간다 라고 하니까 일본군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라고 하면서 조선은 청나라 군대만 불렀는데 일본군까지 조선에 상륙하게 됩니다. 어떤 조약에 의거해서?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그러면 지금 누가 당황스럽겠어? 조선 정부가 당황스럽겠지. 우리는 청만 불렀는데 이제 일본까지 들어오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고 청나라 일본 얘네 돌려보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동학농민군이랑 화해를 해야 되니까 동학농민군에게 화해하자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먼저 정부가 농민군한테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농민군 입장에서는 이 제의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나라 군대 들어오고 이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알겠어, 우리 손잡는 대신에 지금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몇 가지 안건을 제시를 할 거니까 이거 지킬 수 있게 해줘 하니까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서 전주화약이 체결이 됩니다. 전주화약은 전주에서 화해를 하는 약속이 체결되었다라는 소리야. 이 전주화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이랑 정부랑 싸우는 거는 이제 스탑된 거야. 스탑되고 당시 이제 동학농민군은 이제 정부한테
폐단이 있는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패전개혁안을 제시를 했다고 했잖아. 요거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자치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 패전개혁안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집강소 너무너무 중요해. 전주화약으로 인해서 이제 농민군이 개혁안을 실천하려고 만든 자치적인 개혁기구 집강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동학농민운동 별표 쳐놓으세요. 자, 패전개혁안 내용 하나 볼게. 자, 전운사는 얘들아 세금을 거두는 관리야. 자, 이 사람들을 혁파하고 이런 기간 혁파하고 이전과 같이 각 읍에서 조세를 상납하게 할 것. 이런 사람들이 막 돈 떼먹고 이러면서 백성들 괴롭히니까 이런 거 혁파해라.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쫓아낼 것. 각종 항목의 결세액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적으로 분배를 하되 마구잡이로 걷지 말아라. 각국의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즉 거류지 거기에서만 매매하게 하고 한성 서울에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행상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내륙까지 들어오는 외국 상인 때문에 우리 힘들다 이런 거죠. 자, 보부상, 보따리 장수죠. 보부상의 폐단이 많으니 혁파해라. 각 읍에서 아전, 지방 관리야. 임용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임용해라. 대원군은 흥선대원군. 대원군이 국정에 관여하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원군은 개혁 정책 안 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개혁 이후에 힘들어졌으니까 대원군 돌아오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원군이 국정에 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안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집강소라는 거야. 자, 집강소 여러분들 당시 모습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 있는 자치적인 하나의 주민센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전주화약으로 정부랑 농민군도 이제 화해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조선 정부가 이제 조선에 상륙한 청군이랑 일본군한테 야, 우리 너네 도움 이제 필요 없어. 동학농민군이랑 우리 전주화약 맺어서 화해했으니까 너네 이제 돌아가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일본군이 조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이 일본군이 마음대로 조선에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 관리들 막 협박하면서 우리한테 막 억지로 막 개혁 같은 거 강요를 하고, 그리고 청나라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조선에서 전쟁까지 일으켜. 청일전쟁이야 그걸. 이제 일본이 청나라한테 누가 조선에서 진짜 주도권 잡을 건지 지금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터가지고 이제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군이 조선 경복궁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치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조선 정부군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쟤네들 패전개혁 아니고 뭐고 집강소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걔네 그냥 짓눌러놔, 짓밟아놔 이렇게 하면서 이 일본군이 같이 조선 정부군이랑 연합해서 농민군을 진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들이 경복궁 점령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저 일본 놈들 갑자기 와가지고 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군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걸 기치 목표로 해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각 지도에서 각 농민군 대표 전봉준이라든가 아니면 손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그 동학농민군들 싹 다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싸우려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공주 보이죠? 공주에서 일본군이랑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딱 마주쳤어. 근데 이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 이 우금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동학농민군이 이 관군과 일본군의 무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그리고 김계남, 손아중 이런 지도자들 체포되고 처형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게 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체포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전봉준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도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의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먼저 이게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런 탄간오리와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 이런 폭압적인 그런 강압적인 사태 수습 이런 것들에 반발해가지고 농민군들이 일으킨 거잖아.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백성들 괴롭히는 양반들, 얘네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 개혁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얘들아, 옛날 제도를 쉽게 말해서 봉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옛날 제도, 악습,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한다는 거, 반봉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옛날 제도에 반대한다. 반봉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반봉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2차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면서 들고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침략에 굉장히 반대하는 반침략, 혹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반외세라고도 합니다. 외국 세력에도 반대한다. 즉 일본 등 외세 침략을 배격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반침략이라고 합니다. 혹은 반외세, 즉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반봉건, 반침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 의의를 한번 보시면 농민군들이 제시했던 그 패전개혁안 있죠. 이 패전개혁안이 나중에 조선에서 진행되는 개혁,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동학농민군 진압당하긴 했지만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동학농민군의 자녀 남아있는 세력들이 나중에 의병에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투쟁으로까지 계승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일전쟁, 우리 아까도 선생님이 말을 했죠. 자, 청일전쟁 전개 과정을 보면, 자, 동학농민군이랑 정부군이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 맺은 거 뭐라고 했어? 전주화약이라고 했지.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 정부가 야, 우리 화해했으니까 청나라, 일본 너네 양국 군대 이제 철수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 일본은 그거 거절했다고 했지. 오히려 일본은 당시에 여러분들 청나라한테 야, 조선의 내정, 조선의 정치 개혁하는 거 우리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공동으로 지도하자 라고 제안을 하니까 청나라가 거부를 해. 야, 일본 너네가 뭐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조선은 친청정권이라 우리가 이제까지 내정 간섭하고 있었어. 니네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해?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마음대로, 조선에서 경복궁을 마음대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선의 주도권 정말 누가 잡을 건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해서 일어난 게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청나라는 옛날부터 그 선진국으로 떠받들여졌던 중국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섬나라일 뿐이잖아. 근데 일본이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청나라를 완전 발라버려요.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패배를 하고, 여러분들 청일전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당사자 국가들 간에 조약이 무조건 맺어집니다. 자, 청일전쟁 이후에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을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어디냐? 바로 여기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체결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고요. 자,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청은 조선이 이제 자주 독립국가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너네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 일본에게 랴오둥반도 얘들아 옆에 한번 볼게. 여기가 바로 랴오둥반도야. 여기 보라색으로 된 데 있죠? 이 랴오둥반도, 여기와 타이완, 지금의 대만입니다. 밑에 타이완 섬이 있어요. 여기를 하량 떼어준다, 땅을 준다라는 뜻이야. 청은 일본에게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배상금도 지불해라. 이렇게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청나라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말이 버벅거리지? 미안.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해도 청이 거의 간섭을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청에게 이기고 여기는 랴오둥반도랑 타이완까지 먹은 상태에서 당시의 유럽 국가였던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어라? 이것 봐라.
우리도 조선 어느 정도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다 해먹게 생겼네? 일본이 너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세 국가, 이 3국이 일본의 랴오둥반도 여기 점유, 여기를 점유한 게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일본에게 계속 압박을 줘. 야, 이거 너네가 굳이 가져야 돼?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러니까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봐봐. 딱 이런 꼴이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무서운 형님들이 일본한테 돌려줘 랴오둥반도 돌려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반환을 합니다. 반환하면서 속으로 이를 갈고 있겠지. 내가 언젠가는 더 힘이 커져가지고 여기 다 먹고 만다. 뭐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세요. 바로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세 국가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국가가 일본에게 간섭해서 랴오둥반도 돌려주게 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러한 당시의 대외적인 상황까지 여러분들 같이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